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정감사. 야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군요. 네, 국정감사라는 게 이제 입법부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행정부에 대한 이제 최고의 견제 권한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1년 내내 국감 준비를 한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올해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해서 여당과 이제 정부에 대한 총공세를 하겠다라는 걸 입장 표명을 해놓은 상태고요. 반대로 이제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맞불을 놓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10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고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등 10곳입니다. 일단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총공세에 나섰고 말씀드린 대로 여당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감 첫날부터 곳곳에서 이제 파행이 일어났는데 특히 이제 행정안전위원회하고 국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증인 채택 그리고 이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뭐 국회가 이제 파행을 하는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행안위 국감이 시작이 됐는데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 오전 11시 50분까지 장장 2시간에 걸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 의사진행 발언을 이제 쏟아내는 그래서 이제 본 질의는 아예 이제 시작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졌거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이 건축회사 인테리어 회사인 21g의 대표들, 그러니까 김태형, 이승만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이 증인들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여당에서는 뭐 이거 이제 막아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대 토론을 신청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뭐 이런 양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동행명령장 발부 공방은 국민의힘이 자리를 박차고 이제 퇴장을 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행안위에서는 일단 김태형, 이승만 증인이 오후 2시까지 행안위 회의장에 동행해라라고 행안위원장 명의의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했지만 일단 두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오후 1시 40분쯤에 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국회의원들, 그 행정안전위 소속의 야 3당 국회의원들이 직접 21g 회사 앞으로 갔는데 뭐 제대로 이제 그 대표들한테 전달을 하지는 못했고요. 뭐 일종의 퍼포먼스로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 21g 쪽에서는 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없었죠? 애초에 이제 그 증인 출석 요구서 자체를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뭐 이제 명시적으로 보자면 증인 출석 여부를 각 대표들이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중에 있는요. 국감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뭐 처음에는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안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직무 정지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그 국회의 과방위에서 이제 파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야 충돌 끝에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출석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했고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거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갔을 경우에 난감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출석을 해서 지금 이제 국감에 임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이진숙 위원장을 대신해서 직무대행을 해왔던 김태규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가 오후에는 장인상을 당해서 뭐 자리를 떠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좀 첫날이라서 지금 여야 마찰은 있어서 눈길을 끄는 어떤 주제랄까요? 폭로랄까요? 이런 건 아직 크게 나오진 않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엑스포 관련해서요. 판세 분석 비밀 문건이 공개됐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눈길을 끌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2030 세계 박람회 엑스포 개최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했다가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패배를 하면서 뭐 참패로 끝나는 결과였는데 이 문제를 이제 질의하기 위해서 국회 외통위 소속의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이 관련 보고서 외교부 내부 보고서를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제목이 보니까
그 기밀 문서로 비밀 문서로 이제 표시가 돼 있고요. 예. 3급 기밀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투표 관련해 가지고 내부 이제 파악한 내용을 보니까 예. 외교부에서는 1차 표결에서 결선으로 올라가면 2차에서는 승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예. 이게 외교부 1, 2차관한테 보고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회원국들의 어떤 카운터 파트 그러니까 이제 뭐 각각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의 확인을 해봤더니 의견을 종합해봤더니 대다수 국가들이 결선까지 한국이 올라갈 걸로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예. 거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체 표 중에서 이제 120표 이상을 확보하는 거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라는 내용도 들어있었고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그게 또 외교부 1, 2차관을 통해서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이뤄진 거라면 대통령실이 왜 그런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 실제 결과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119표를 득표해가지고 우리를 29표로 묶으면서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는데 이제 결과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보고가 올라가는 바람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이제 오판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이 정도로 어떤 예측치를 틀리면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건 뭐 틀려도 이만저만 틀린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이 지적하는 게 사실 그 부분입니다.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외교부의 공식 보고서가 이렇게까지 현실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꺼낸 건데 조태영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문서 공개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 문건이 이제 3급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공개적으로 이 국정감사장에서 밝히는 거가 이제 문제라는 건데 그래서 문건을 어디서 입수하셨느냐? 저는 유출 자체를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라고 조태영 외교부 장관이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준영 의원은 말씀드릴 수 없다. 누구한테 지금 질문을 거꾸로 하는 것이냐? 국감장에서는 장관이 답변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영 의원이 문건이 이거 사실이냐? 존재하고 또 보고됐던 문건이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없다. 네.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두 개, 그러니까 그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 이건 뭐 어떻게 기밀 문건이 누출됐느냐 이걸 뭐 내부 감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네. 언론 입장에서 보면요, 두 가지가 다른 문제인데 이 누출의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를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짜로 이런 문건이 존재한 것 같은데요, 지금 기밀 문건으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지고 아직까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외교부가 가만히 있었다는 거, 정부도 그렇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참 궁금합니다. 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제 3급 기밀이라서 문제다라고 조태영 장관이 하나의 이제 다른 얘기를 문제고요. 했기 때문에 예. 확인할 수 없다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죠. 예. 뭐 기밀이라는 거는 확인이 된 거니까 그러면 존재하는 문서라는 거는 이제 확실한 것이고 예. 이 문건의 공개 자체가 뭐 문제다 아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좀 따져봐야 그렇죠. 될 다른 문제고요. 부분이지만 우리 외교부가 그 당시로서는 이제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그 외교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현상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였고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은요, 그렇게 완전히 틀린 보고를 했으면 네. 그건 적어도 장관급에서 책임을 질 정도로 어떤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그걸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은 것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엑스포가 그렇게 국민들한테도 꼭 될 것처럼 막 얘기해놓고 정말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갔어요. 그런 일 자체가 이상합니다. 보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혹은 이 외교부 보고서가요, 보고 안 될 거라고 보고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엉터리로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때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책임진 사람이 이제 딱 한 명 있긴 한데요. 누가 책임졌죠? 장상민 특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사안을 총체적으로 챙기라고 이제 특보로 임명을 받고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는 파리에도 직접 가서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을 이제 독려를 하면서 일선 지휘를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참패를 한 이후에 뭐 책임을 지고 이제 그 직을 내놓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대통령실의 설명은 더 이상 이제 엑스포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이 사라진 거지 책임을 진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해명을 내놓긴 했었는데 그러면 책임진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딱 한 명 정도인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장상민 그 당시에 이제 특보가 여러 이제 인사들을 만나면서 했었던 얘기가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2차 투표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역전승을 할 수 있다라거나 2차 투표로 가는 건 거의 확실하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었고 그걸 이제 그 발언을 받아서 그 당시에 뭐 중앙일보라든지 채널 A라든지 이런 이제 각 그 주요 매체들에서도 상세하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논리를 제공한 게 외교부 자체라면 그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책임 됩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만약 외교부로서는 당시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보고서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어떤 편착하게 완전히 틀렸다는 문제를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네. 혹시 외교부가 핑계댈 만한 다른 핑계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심도 가능하고요. 뭐 어떤 보고서는 보고를 받는 사람의 이제 원하는 내용에 맞춰서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네. 지금 국민들은 진상을 모르니까 왜 이런 엉터리 보고서가 나왔는지에 대한 진상은 규명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후적으로라도. 그렇습니다. 뭐 외교부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사람이 교체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에는 가능했었던 정보 판단 능력이 왜 갑자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망가졌느냐. 뭐 이 부분은 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합니다. 국민들한테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요. 그 부분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예. 다만 이제 국회에서 3급 비밀이 이제 유출돼 가지고 논란이 된 거는 뭐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19년에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이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결국 이제 고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재판까지 가서 집행유예형을 이제 강효상 당시 의원이 받았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거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보도자료를 게재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뭐 다만 이제 오늘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다소 이제 사례가 좀 다르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한동훈계가 단합하는 겁니까 지금? 네, 한동훈 대표와 소위 친한계가 이제 일요일에 만찬을 가졌는데 20여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죠, 그러니까? 네, 어제입니다. 어제 그런데 이제 뭐 이 이제 그 맥락을 좀 짚어 보시자면 어제 대통령이 오전에 이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서 이제 출국을 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는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또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부산 금정구 보궐선거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1박 2일로 유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 오전에 있는 이제 환송 행사에 참석 못했다. 뭐 이제 돌아올 때 복귀할 때는 뭐 참석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 환송에는 여당 대표가 참석을 못하는데 저녁에 있었던 만찬에는 또 서울에 와가지고 참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친윤계가 좀 부글부글한다라는 분위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친한계 의원들의 숫자가 뭐 기존에는 뭐 몇 명 되느냐. 법안 발의를 위한 10명도 못 채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까지 있었는데 어제 확인된 걸로는 물론 이제 모든 의원들이 다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20여 명 정도 된다라는 거는 좀 확인이 된 셈입니다. 확인이 된 거죠. 자,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 좀 꼽아보니까 송석준 의원이 3선 의원으로 이제 참석을 했고요. 재선에 김영동, 박정아, 배현진, 서범수, 장동혁 의원이 참석했고 초선 의원들은 김소희, 박정은, 우재준, 정성국, 진종호, 한지아 의원. 이 의원들은 대체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던 친한계 의원들이고 기존에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할 때도 한동훈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그리고 이제 뭐 전당대회 승리하고 나서 그 뒤풀이 자리에 이제 참석했었던 그런 의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들인데 7월에 한동훈 캠프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 이제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초선의 수도권에 이제 김재섭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물론 뭐 이제 조경태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은 친한계로서 참석한 게 아니라 요청을 받고 참석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야기 좀 들어보자라는 차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원외 인사 중에서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제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동안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주로 초재선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이번에 어쨌든 육선의 조경태 의원까지 참석을 하면서 조금씩 새 확장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지난번 이제 선거 끝나고 경선 끝나고 나서 모였었던 멤버에서 큰 발전이 없다. 뭐 100일 정도 당대표를 했는데 여전히 새 확장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두 가지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모인 의원들 중에 8명만 찬성을 하면 특검법들이 모두 통과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관련된 얘기들도 이제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좀 이제 강한 어조로 이제 말을 했었다고 하는데 내가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달라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앞뒤 문맥을 다 전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했는지가 이제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본인이 앞으로도 이제 당 대표로서 상당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리고 이제 정부나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용산하고 이제 각을 세울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당이 어렵지만 뭐 용기를 내자라는 얘기도 했었다고 하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같은 이제 야권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의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얘기도 했었다고 하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얼마 전에 재표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탈표가 4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쪽 그러니까 친한계 쪽에서 나온 건 아닌데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의아하다 혹은 이탈표를 던져 의아하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냈다고 합니다. 예. 누가 던졌는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서로? 뭐 실제로는 이제 모르는 게 맞죠. 뭐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짐작들은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을 건데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친한 뭐 의원들 몇 명한테 물어봤을 때 본인이 찬성 표결이나 뭐 무효나 뭐 기권을 안 했다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 나간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왜 이런 말을 이 시점에 했는지 정도는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이 시간에도 4표 정도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탈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근데 왜 분명한 균열이다. 뭐 이렇게 평가도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표니까 이제 추가로 4표만 더 찬성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 뭐 이제 기존에 누가 이제 그 찬성을 하는지가 또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빼고도 4표가 이탈했다. 여기서 추가로 4표 이상 우리 쪽에서 이탈이 나오면 혹은 친한계 쪽에서 이탈 쪽으로 무게추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지 알지라는 일종의 경고성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이른바 친윤계나 용산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도권은 우리 쪽에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윤계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중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만찬 자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당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당 대표가 되는데 도움을 준 의원들을 불러서 식사하는 거는 왕왕 있지만 그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광고까지 하면서 식사 모임을 가지는 거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자칫하면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치인들 밥 먹으면 많이 알려지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게 광고했나요? 완전히 비공개인 경우도 뭐 상당히 많고요. 뭐 여러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비공개인 경우는 별로 못 보기도 한 것 같고요. 20여 명 정도 모이면 말입니다. 그거 쉽지는 않긴 하죠. 뭐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최고위원 몇 명 불러가지고 만찬하는데도 그 얘기가 다 나가는 세상이니까. 어쨌든 이 밥 가지고 자꾸 양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만큼 민감한 시기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랑 만나고. 사실 이제 친한계가 이 만찬을 갖기 전에 그러니까 만찬 하고 나서 알려진 얘기가 아니고 갖기 전에 송석준 의원이 공지를 해서 모이기로 했다는 것까지를 이제 보도했기 때문에 아마 광고했다라고 이제 권성동 의원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알린 것 자체가 모종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라고 해석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자, 그런 와중에요. 한동훈 대표를 공격했다고 본인이 얘기한 김대남 씨요. 감사직을 결국 사퇴했군요. 오늘 SGI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 이제 감사직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뭐 사실 지난주에 대통령실에서 거취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이제 나오면서부터 버티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오늘 이제 결국 이제 사퇴를 했고요. 한동훈 대표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전히 좀 강경합니다. 오늘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마쳤고 첫 회의를 열어서 김 전 행정관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계속 기강을 다져나가겠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지난 주말에 이태원 그 해밀턴 호텔 앞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선 변경 중에 이제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였습니다. 0.08%가 면허 취소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고 사실상 이제 만취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일보가 입수한 CCTV 영상을 보니까 한 30m 정도 그 차를 향해서 걸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비틀비틀 이제 갈지자로 걷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에 혼자 탑승을 해서 이제 시동을 거는 네.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운전한 차량은 이제 캐스퍼 차량인데 현대 캐스퍼 차량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서 인수했었던 그 차량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